그는 사각지대로 여성을 끌고 들어가 8분 동안 흔적을 남겼죠. 피해자는 살아남았지만 영구적인 상처와 불안을 떠안아야 했고, 아침 결합은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새벽의 복도는 유난히 적막했어요. 오피스텔 현관을 지나던 한 주민은 바닥에 스며든 진한 얼룩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죠. 빛바랜 형광등 아래 붉게 퍼진 자국은 불길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서자 벽에 몸을 기대고 쓰러진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바닥과 벽은 흩뿌려진 흔적들로 뒤덮여 있었어요. 공기마저 눅눅하게 젖은 듯 무겁게 가라앉았고, 순간 주민의 손끝은 떨리며 핸드폰을 움켜쥐었어요. 그 정적 속에서 겨우 들려오는 희미한 숨결은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운 생명의 신호였죠. 곧 들려온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대와 경찰이 도착했어요. 현장에 누워있는 여성은 아직 숨이 붙어 있었지만 눈은 감긴 채 미동조차 없었죠. 그녀의 이름은 서연이었어요. 곧장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경찰은 주변을 봉쇄하고 오피스텔의 CCTV를 열람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 무렵 로비로 들어서는 서연의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 그녀는 휴대폰 화면에 시선을 두고 방심한 상태였죠. 그런데 그 뒤를 따라 검은 옷차림의 남자가 나타나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던 서연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남자의 다리가 갑자기 높이 치켜 올라가더니 서연의 뒤통수를 향해 내리찍혔어요.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그녀의 몸은 벽에 부딪혀 바닥에 쓰러졌죠. 본능적으로 두 팔을 올려 얼굴을 감쌌지만 공격은 멈추지 않았어요. 남자는 머리와 얼굴만을 집요하게 노리며 무차별적인 발길질을 이어갔어요. 강렬한 충격에 팔은 경직된 듯 굳어 움직이지 않았고, 의식은 서서히 끊어지고 있었어요. 복도 전체는 짓눌린 숨과 피비린내로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죠. 마지막으로 머리를 강하게 밟은 남자는 주변을 빠르게 살핀 뒤 서연의 몸을 억지로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는 곧장 CCTV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로 사라졌죠. 그 어둑한 공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어요. 몇 분이 흐른 뒤 남자가 다시 나타났을 때 손에는 서연이 흘린 구두와 소지품이 들려 있었어요.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발걸음을 옮기며 화면 밖으로 사라졌어요. 흔적을 지우듯 침착한 태도는 우발적 폭력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움직임처럼 보였어요. 병원으로 옮겨진 서연은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상태는 심각했어요. 온몸이 부어올라 마치 큰 교통사고를 당한 듯 했고, 머리 손상으로 다리에 마비 증세까지 드러났죠. 의사는 영구적으로 다리를 쓰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요. 시간이 지나 의식을 회복한 서연은 수사 기록을 확인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발견 당시 속옷이 한쪽 다리에 걸쳐져 있었고 상의는 들려 있었으며 바지의 단추와 지퍼가 풀려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CCTV가 닿지 않는 8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범죄의 그림자가 차갑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수사는 곧바로 용의자 추적에 나섰어요. CCTV에는 서연의 뒤를 따라붙은 남자의 모습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죠. 그는 검은 옷차림에 다부진 체격을 갖고 있었고 움직임은 과감하면서도 치밀했어요. 경찰은 주변 탐문을 통해 남자가 오피스텔 근처에서 배회하던 사실을 확인했어요. 범행 직전 그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확인하며 마치 감시 장비의 위치를 파악하는 듯 행동했죠. 이는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미리 계산된 흔적처럼 보였어요. 그의 정체는 곧 전과자 민수로 특정되었어요. 민수는 과거에도 폭력 사건에 연루된 전력이 있었고 출소 후 경호업체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어요. 힘과 기술을 다룰 줄 아는 인물이었죠.
수사망이 좁혀오자 민수는 휴대폰 전원을 끄고 여자친구 지혜의 폰을 이용해 사건 관련 검색을 했어요. 부산 강간 폭행 같은 단어가 기록으로 남아 있었죠. 그는 단순한 우발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와 처벌을 따져보려는 듯 했어요.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경찰에게는 치밀한 계산의 증거로 보였어요. 여자친구 지혜는 처음엔 경찰에게 민수와 이미 헤어졌다고 진술했어요.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그녀가 거짓 진술을 했음이 드러났죠. 지혜는 민수를 도피시키려 했고 심지어 지인 성준에게 부탁해 민수 대신 경찰 앞에 서게 하려 했어요. 그녀는 사랑과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렸지만 결국 은폐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졌죠. 경찰은 지혜의 협조 덕에 민수의 은신처를 추적할 수 있었고 마침내 모텔에서 숨어 지내던 민수를 검거할 수 있었어요. 검거 당시 민수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그는 범행 동기를 모호하게 진술했죠.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자신을 째려보며 욕을 했다고 주장하며 순간적인 분노로 따라가 때렸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CCTV에는 5분 넘게 피해자를 미행하며 주차된 차량 사이에 몸을 숨기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는 즉흥적 분노가 아닌 차분히 타이밍을 노린 사냥꾼의 행보였어요. 민수의 공격은 단순한 폭행이라 보기 어려웠어요. 그는 처음부터 급소를 정확히 겨냥했고 피해자가 움직임을 보이면 다시 밟아 제압했어요. 이는 경험이 없으면 하기 힘든 방식이었어요. 또한 그는 CCTV 사각지대로 피해자를 끌고 갔어요. 만약 단순 폭행이었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겠죠. 거기서 벌어진 8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 서연과 가족들을 더욱 불안에 떨게 했어요. 서연이 의식을 차렸을 때 병원 침대 위였어요. 몸은 퉁퉁 부어 있었고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의사의 말에 따르면 신경손상으로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녀는 사건 당일 기억을 더듬으며 자신이 어떻게 쓰러졌는지 그리고 정신을 잃기 전에 마지막 장면을 떠올리려 했어요. 그러나 기억의 조각은 흐릿했고 그 사이에 놓여있는 8분은 깊은 공백처럼 남아있었어요. 그 시간이 그녀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되었죠. 민수는 조사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어요. 당시 술에 만취해 인지 능력이 20%도 안 되었다는 거였죠. 그러나 CCTV 속 그의 모습은 달랐어요. 들어오면서 고개를 들어 카메라 위치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챙기고 심지어 현관문을 닫고 도주하는 장면까지 담겨 있었죠. 이는 취중의 우발적 행동이라 보기엔 지나치게 침착하고 계산적이었어요. 경찰은 그의 진술이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 기억하는 선택적 기억임을 지적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민수의 과거는 충격적이었어요. 미성년 시절부터 폭력과 절도를 반복하며 살아왔고 교도소를 드나드는 것이 습관처럼 굳어 있었죠. 그는 교도소 안에서도 약을 이용해 불안을 이유로 삼으며 형량 감경을 노렸던 전력이 있었어요. 이번 사건에서도 같은 패턴을 반복했어요. 심신미약이라는 방패막 뒤에 숨어 자신의 범행을 희석하려 했지만 CCTV에 기록된 그의 움직임은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구치소에 수감된 뒤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어요. 전 여자친구 지혜에게 편지를 보내 너는 내 손안에 있다 라는 협박을 하며 집착을 이어갔죠. 또한 경찰 조사에서도 누가 자신을 제보했는지를 끈질기게 캐물었어요. 이는 보복 심리를 드러내는 것이었고 그의 재범 위험성을 더욱 높게 평가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피해자를 향해서도 끝내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고 오히려 형량이 과하다고 억울함을 주장했어요. 전문가들의 심리평가 결과 민수의 재범성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어요.
성인 재범성 평가 도구 점수와 정신병질 선별검사 모두 위험 수치에 해당했죠. 이는 단순한 우발적 폭력이 아닌 본능적으로 타인을 지배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의미였어요. 서연은 그 결과를 들으며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아직도 다리를 쓰지 못하고 회복 중인데 그가 10년 안에 출소할 수도 있다는 현실은 또 다른 공포를 안겨주었죠. 서연은 병실에서 깨어난 이후 매일 불안 속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다리가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섰죠. 혹여나 회복 속도가 빠르면 가해자의 형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을 짓눌렀어요. 그녀는 스스로를 원망하기도 했어요. 차라리 완전히 마비된 채 남았더라면 그 사람을 더 오래 묶어둘 수 있었을까라는 자책이 가슴속에서 맴돌았죠. 피해자의 회복은 축복이자 동시에 새로운 불안을 동반한 짐이 되었어요. 민수는 구치소 안에서조차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였어요. 자살을 시도했다고 소문을 퍼뜨리며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게 했어요. 그 이유는 자신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시험해보고 싶다는 황당한 것이었어요. 이는 반성과 죄책감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었죠. 오히려 그는 타인의 마음을 시험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했어요. 이런 태도는 그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병적인 집착과 왜곡된 인성을 다시금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사건을 지켜본 사람들은 분노와 공포를 동시에 느꼈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는 여성이 길에서 눈에 띄었다는 이유만으로 잔혹한 공격을 당했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충격이었죠. 서연의 가족은 병원 대기실에서 매일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회복을 기도했어요. 그들은 단순한 우연히 불러온 참사가 아니라 사회가 방치한 위험 인물이 낳은 비극이라 여겼어요. 한 개인의 삶이 무너진 동시에 우리 모두의 안전망이 허술함을 드러낸 사건이었어요. 법정에 선 민수는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했어요. 자신은 술에 취해 기억이 희미하다. 피해자가 먼저 자극했다. 순간적인 실수였다 같은 말들을 반복했죠. 하지만 증거와 기록은 그의 말을 무너뜨렸어요.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변을 살피며 계획적으로 움직였고 피해자를 미행하며 시간을 기다렸어요. 단순한 술김의 폭력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했어요. 그러나 그는 반성은커녕 억울하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사회를 조롱하듯 굴었어요. 재판부는 그의 범행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어요. 피해자를 잔혹하게 공격하고 성범죄 정황까지 들이운 점, 그리고 전과와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고려됐죠. 민수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나 이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충분한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언젠가 그는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고 그때 또다시 누군가를 노리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었어요. 법정의 선고는 무거웠지만 그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민수의 전 여자친구 지혜도 처벌을 피하지 못했어요. 수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고 은신을 도왔던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죠. 그녀는 처음에는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그를 감쌌지만 결국 자신의 행동이 또 다른 범죄를 키운 셈이 되었어요. 지혜의 눈물 어린 호소에도 재판부는 단호했어요. 가해자를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는 순간 공범의 길에 서는 것과 같다는 것을 사회에 분명히 보여준 판결이었어요. 서연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심정을 담담히 털어놓았어요. 병원 침대에서 깨어나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절망, 그리고 회복하면서 다시 시작된 공포에 대해 이야기했죠. 아무 동기도 없이 그렇게 공격한 사람이 나를 노렸는데 내가 지금 목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또 다른 동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누군가를 지키려는 용기가 담겨 있었어요. 피해자는 자신의 사건이 단순히 개인적인 고통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랐어요.
앞으로도 있을지 모를 또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했죠. 이건 나만의 재판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내일을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그녀의 말은 법정을 넘어 사회에 울려 퍼졌어요.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안전망을 강화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할 과제를 던져주었어요. 서연은 아픔 속에서도 끝내 목소리를 멈추지 않았어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사회가 반드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인물들이 출소 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현실, 피해자 보호 장치의 미비, CCTV 사각지대 같은 구조적 허점까지 모두 드러났죠. 서연의 사건은 한 개인의 불행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취약성을 드러낸 경고였어요. 작은 방심과 빈틈이 얼마나 큰 비극을 불러올 수 있는지 모두가 눈으로 확인한 셈이었어요. 민수는 여전히 항소를 제기하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피해자와 가족에게 중요한 것은 판결의 무게가 아니라 안전의 보장이었죠. 출소 후에도 피해자가 신변을 위협받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게 이어졌어요. 서연은 아직도 병실 창문 너머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착각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범죄로 끝나지 않았어요. 미래를 위한 교훈과 끝내 잊지 말아야 할 경고로 남게 되었죠. 오늘의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